예,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생명을 위해 다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자살이 많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3,195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그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의 숫자입니다. 이게 25.7명, 거진 26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걸 나눠보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야말로 한 시간에 한 1.5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011년도에 자살이 가장 많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예, 거진 뭐 3천 명 가까이 줄어든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걸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10대, 20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2위에 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1위에 있다라는 것이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더 충격적인 숫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퍼센테이지죠. 이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 말이 뭐냐? 그 연령대에서 사망자 중에 이 원인, 즉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10대 같은 경우는 41%입니다. 약 40% 이상이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거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50%가 넘죠. 거의 55% 가까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 30대만 해도 40% 정도입니다. 40%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 뭐 40대, 50대부터는 뭐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같은 경우는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비율이 20.8%, 약 20% 정도 되고 50대만 해도 1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대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5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갈 일이 많은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계속 쫓아오셨으면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좀 더 확대된 화면인데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그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령대로 자살이 많은 연령대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들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10대, 20대가 자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10대 자살률 6.5, 20대 21.7, 뭐 자살자 수 273명, 20대 1097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10대의 왕따 성적 비관, 뭐 20대의 취업, 그다음에 그 실연,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하는데 실은 그 숫자는 극히 적죠.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쪽은 어디냐? 이거 제가 얼굴로 가렸네요. 예. 80대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2.6명이죠.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거진 뭐 3배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많이 높습니다. 근데 자살한 사람 숫자, 아까 그 자살률이라는 건 인구 10만 명당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숫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혹시 좀 비켜드릴까요? 예,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40대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뭐 40대, 50대면 여러분들 부모님
부모님보다 좀 나이가 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50대 같은 경우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 요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는 좀 연령대별로 어르신들, 그다음에 중년 4, 50대,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나눠서 좀 왜 그들이 자살을 하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학교에서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10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는 어떠신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지, 물론 본인들도 그런 설명을 좀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남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노년층의 자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살률로 치면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까 보셨을 때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것만 해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 노인 자살률이 가장 피크에 이르렀을 때인데 2009년도입니다. 이때 그 어르신들의 그 자살률은 몇 명이었느냐? 127명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몇 명이었죠? 60 몇 명이었죠? 그냥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때만 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2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뭐 3대 거짓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실까? 이렇게 보면요. 삶의 고난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몸에 질병이 있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어르신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은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지금 사시는 그 연령대, 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한 80 이렇게 넘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 말은 돌이켜보면 무슨 얘기예요? 노후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의 삶의 그 계획은 한 60에 70 정도 계산해요. 보통 예전 분들은 한 60에서 70 정도 계산을 했는데 80, 90이 되게 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한 2, 30년은 본인들의 계획이 없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병이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니까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병으로 지내야 되는 기간이 많은 거예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또 하나 이제 그 한국의 특징인데요. 이타적 자살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정말 이게 한국 그 자녀들을 평생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결과인데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생의 가치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사는 게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억울함이에요.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자녀들이 나를 안 돌봐요. 너무 억울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뭐 재산 아끼지 않고 정말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내 노후에 먹고 사는 것 자체를 유지를 못 시켜준다? 너무 억울하죠. 뭐 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섰는데 우리들의 노력으로 쓴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요. 이게 분노예요. 화가 솟아올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프로이트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그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분노가 마음속에 차면 밖으로 향하면 폭력이 된대요. 안으로 향하면 나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자해나 자살이 일어날 수 있다. 폭력성과 함께 자해와 자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자살이 많느냐?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그 어르신들의 연령이 많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장수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평균하고 비슷해요.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살률이 지금 2009년도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 2019년도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10년 정도 기간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노령연금이에요. 노령기초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돈이 얼마 나오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와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3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요, 그 돈이 나오니까요, 어르신들이 자살을 안 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어르신들의 자살하겠다는 그 마음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번씩 꼭 돌아보세요. 그리고 좀 잘 해드리면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 50대 남자들인데요. 여러분 아버님 나이쯤 됐겠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강하죠. 많은 분들이 아버지 조금 두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엄한 아버지들이 꽤 되죠. 어. 그리고 좀 대화가 안 통하고, 그죠? 재밌는 얘기를 해줘도 뭐 재밌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대화가 안 통하는, 뭐, 소위 얘기하는, 꼰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강하게만 느껴지는 분들이죠. 그런데요, 이때 자살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40, 50대 남자다 얘기 붙였는데, 남자랑 여자랑 자살을 누가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해요. 네. 심지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특히 요 연령대에 이르러서는 어, 2배를 넘어서 가지고 한 2.5배, 3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실은 40, 50대 남자들이에요. 40, 50대 남자들의 자살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살이 많은 거예요. 자살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자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왜 줄어들었느냐? 노인들의 자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절반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 있고요. 40, 50대 남자들의 자살이 많아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엄마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 어르신들한테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빠의 삶은 어땠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실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승진하고 회사에서 막 맡긴 거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보통 40, 50대쯤만 돼도 회사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승진이 안 되면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물러나겠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난 여태까지 내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열심히 다녀가지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직급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월급은 나오고 연봉이 얼마다 뭐 이런 걸로 나는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사업해요. 40대 50대인데 회사에서 물러나고 나서 뭘 해야 되겠어요.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아직 살아야 될 날이 한 50년 남았잖아요. 애들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결혼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성공해요? 아니에요. 대부분 망해요. 중소기업청에서 이야기하기를 소상공인을 가게 여는 거죠. 그 가게 여는 사람들이 1년이면 50%가 망한대요. 3년이면 80%가 망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요. 답답한 거죠. 그 스톱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 우리는 여태까지요. 성공하는 법만 배웠지 내려오는 법을 못 배웠거든요. 실패하는 방법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죽는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 거냐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내 삶을 경제적 성공 하나로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근데 이 고정시켜 놓은 게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실은 삶이라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스톱하는 거예요. 셧다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전 남자들이 제 나이 때문에 더욱더 그렇긴 한데 남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아버지의 위치는 뭐냐? 돈 벌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벌어오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능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도 관두게 됐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 이 4, 50대 남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실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가정은 내가 돈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 기능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별 생각을 못 해봤고요. 가정들의 입장에서도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아빠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실은 4, 5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내 삶을 좀 책임져 달라고 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꺾여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프트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면 아빠한테 위로의 말씀 한마디씩 해줘요. 아빠 힘들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있죠? 아빠 힘내세요? 그거 한번 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코로나 온 게 훨씬 전이죠. 그때 이제 그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29%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약 한 29%, 30% 정도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럼 몇 명이 몇 프로가 느꼈다는 거예요? 3, 6, 18, 180%? 결국 모두가 느꼈다라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충동을 느꼈다는 사람들에게 1년에 몇 번 그런 충동을 느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4번 정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되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좀 웃겨요. 농담도 잘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맞대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1년에 딱 4번 죽고 싶대요.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4번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웃긴 웃었는데 이게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살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를 물어보면 두 가지예요. 성적, 가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의 이유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뭐냐? 그럼 그 충동을 느낀 이후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물어봤어요. 제일 높은 게 뭘까요? 그냥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얘기. 상담을 받았다든가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친구가 도와줬다든가 선생님이 도와줬다든가 부모님이 도와줬 이런 데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지냈다는 게 전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삶이 너무 힘들죠.
학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학교라는 것이 편하지 않잖아요. 거기가 거진 뭐 정글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삶이 좀 위험하다. 근데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지금 얘기한 비슷한 얘기들을 쭉 했던 적이 있지요. 근데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현장에 있었을 때니까 어느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준 말이 이거였어요. 작년에 우리 아빠가 자살했어요. 근데 말이 작년이지 불과 6개월 전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40, 50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동일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준 말이 뭐였느냐면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빠가 왜 자살했는지를 알겠어요. 전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집에서 누군가 자살을 하면요. 공개되어진 비밀이에요. 자살했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아빠의 자살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이해가 돼야 마음속에 이 치유가 생기는 그게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빠를 지금에서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40, 50대 남자들의 자살이 많으니까 그쪽에 좀 치중해서 자살 예방 운동을 펼쳤는데 실은 이 아이를 보니까 어느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연령대별로 설명은 드렸지만 어느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연령대에 많다, 어느 연령대에 자살률이 높다가 문제가 아니라 40, 50대 남자가 자살을 하면 그 부인이 있고 부모가 있다면 어르신이고 자녀가 있다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에서는요. 자살이 자유로운 곳이 없어요. 나만 제일 어려운 것 같죠? 남들도 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전 서로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 요즘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단어가 딱 떠올라요. 분노예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연령대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령대 어느 곳 하나 평안한 데가 없어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삶이 너무 힘들고요. 중년의 어른들은 또 중년 어른들대로 삶이 너무 어렵고요. 요즘 청년 어렵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3포, 5포 그러다 요즘은 뭐 세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M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슬픈 게 뭐예요? 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꿈마저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여러분들 뭐 현실 아닙니까? 그게 다들 이 미래의 불안과 함께 내 마음속에 쌓일 때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지냐? 분노예요. 화가 나요.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화내는 사람 많죠.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요. 이 분노가 더욱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해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분노가 일상이 됐어요. 맨날 화내고 지내요. 이걸 저는 어디서 보느냐면 요즘 대중문화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조커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했죠. 그죠? 호아킨 피닉스라고 아주 위대한 그 배우가 그 연기를 했어요. 그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커라는 사람이 그 배트맨의 배경이죠. 배트맨의 반대되는 악마잖아요. 그 악당 역할을 하죠. 예, 요즘 얘기하는 빌런이죠. 왜 그 고담 시티라고 하는 배트맨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고담 시티라는 데서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범죄가 일어나고 그 도시가 그렇게 되어졌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영화가. 근데 그 핵심 사항은 뭐냐? 이 조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광대거든요.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사람인데 웃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무시만 당하죠. 특히 이 사람이 광대 분장을 하고 사람들이 놀리고 때론 때리고 막 이래요.
막 화가 항상 일어났어요. 어느 날도 맞고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같이 이렇게 광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총을 줘요. 자기를 보호하라고. 총을 꺼내기만 해도 되지 않겠냐. 총을 품에 안고 있는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지하철에 남자 4명인가 있었고 자기가 타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슬슬 놀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막 때려요. 그 이 사람이 총을 꺼내죠. 그리고 그 4명을 죽였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그 고담시티의 제일 큰 은행의 은행원들이었어요. 뉴스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 체제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상징적으로 그 은행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담시티의 시민들이 통쾌함을 느껴요. 거기서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를 그 사람 표출을 해주고 갚아줬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앞장서줬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요. 그 고담시티가 범죄의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징어 게임이죠. 세계가 다들 흥분을 했죠. 저는 이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한국의 드라마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 흉내내고 있다. 오, 놀라운 거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영화에 대해서요. 영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대담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근데 저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영국이 중심인데. 저보고 이제 얘기를 하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핵심은 분노라고 생각돼요. 결국 서로를 죽이고 이 사회의 경쟁 사회의 그 모습을 저기다 축소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 죽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이걸 유지할 건가 말 건가 안 하기로 했어요. 사회로 돌아왔어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그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몰라서 갔는데 두 번째는 자진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요. 놀랍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456명 중에 한 명만 산다는데 거길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에서는 자기한테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길 들어가면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 오징어 게임 하면서 그 영국의 그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한국에선 도박이 성행 아니에요.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저런 설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린 도박은 안 하는데요. 삶이 도박이에요. 소상공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0%가 망하는데 모두 다 가게 시작해요. 한 번의 대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한 명, 456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455명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 우린 익숙해요. 이게 옳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린 이 시대를 좀 다르게 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인데 책이에요.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공동체적 삶. 이런 경쟁의 삶을 벗어나서요.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데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책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이 경쟁 체제, 뭔가에 매진하고 있는 이 삶, 이 삶을 한번 다르게 다르게 살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복한 삶은 어떤 걸까요? 반에서 1등 하는 거? 전교 1등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래서 행복할까요? 그게 삶의 목적일까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걸까요? 전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아마 다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1986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뭐 이 영화를 아실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음악은 알아요. 음악은 다 알아요. 어떤 음악이냐?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 신부님의 그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오보에 넬라 판타지 말이 이 여기 주제가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이제 뭐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영화의 배경은 뭐냐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200년 전에 남미에 그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 큰 폭포 있지요? 네. 그 폭포 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카톨릭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 위에 종족들에게 소위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하러 가죠.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첫 만남이 가브리엘 오보의 음악을 통해서 해준다라는 거죠. 그 이가수 폭포에 여기 보시면은 그 영화 포스터에 십자가에 이렇게 폭포에서 떨어져 준 그 초기 선교사들이 저러고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이 찾아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들이 도시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역할인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이 원주민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 사냥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폭포 위에 그 윗동네 마을이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노예로 끌고 짐승처럼 끌고 내려왔는데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 동생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을 죽여요. 결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죄책감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를 해요. 자포자기한 삶이죠. 그때 이 선교사가 이 신부님이 가가지고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하죠. 나랑 같이 저 마을로 돌아가자. 당신이 그 원주민들을 잡아 죽이고 노예로 팔았던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였을까요? 깊은 고심 끝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폭포로 올라가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가수 폭포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폭포예요. 저도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를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요.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다 죽게 돼 있죠. 근데요, 이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는데 자기가 예전에 썼던 무기들을 다 끌고 갑니다. 동아줄 망 안에다가 자기가 입었던 갑옷, 자기가 썼던 칼, 자기가 썼던 창 이런 무기들을요 가득 싣고 올라가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맨몸으로 올라가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큰 막 쇳덩이들을 이끌고 올라가니까 살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끝내 올라가요. 제가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무기들의 의미는 뭘까요? 자기예요. 그 사람은 뭘 믿었어요? 자기 무기를 믿었어요. 자기 힘의 원천은 뭐예요? 그 무기예요. 그 무력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이가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는데 그걸 끌고 올라가죠. 그 중간에 신부가 끊어주려고 했는데도 거부를 해요. 근데 끝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원주민들을 만나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관련해서 여러분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드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기의 무기를 모으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난 뭐가 필요한지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살지 않아요? 이가수 폭포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기를 하나씩 더 챙긴다고 해서 그걸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의 해방은 뭐였을까요? 구원은 뭐였을까요? 인생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행복은 뭐였을까요? 원주민이 그 끈을 끊어주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끌고 올라갔는데 이놈들이 그걸 버려? 사람 화를 낼 줄 몰라요. 근데 로버트 드니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공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과거와 자신의 그런 그 믿었던 그 무기들 그런 것들이 버려졌을 때 자기가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영화가 나타낸 얘기가 뭔지 알아요? 구원이 뭐냐예요. 내 무기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어요. 그 말뜻은 뭔지 알아요? 같이 산다는 거. 같이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남산에 올라가면 이런 거 있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고리예요. 저는 한국에서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고리를 걸 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무기 짊어지고 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경쟁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이루어지고 거기 가운데 내가 1등에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때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요.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 고리 걸 수 있는 그거. 그런 곳이 한 군데씩, 두 군데씩 꼭 있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리 걸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